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단일화. 정말 요 며칠간 그 단일화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 그냥 뇌리 속에 깊이 박힌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됐습니다. 단일화가 되기까지의 저도 지금 이수욱TV 이거를 그 유튜브 방송을 한 3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의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서로 맞닿아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어떤 거 요청을 했었거든요. 던졌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되기까지의 같이 했던 단일화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면서 일관된 입장을 자기는 이제 견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면은 우선 여당의 반응은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시간 비상체제가 바로 가동이 되고, 하긴 뭐 비상체제는 여당만 가동이 돼야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야당도 지금 이제 이니셔티브를 졌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 이겨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정치인들 뭐 내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후보의 멘트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양당이 합당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뼈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같은 그런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당제로 가기 위한, 다당제에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 후보는 안 후보 입장에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체제를 많이 정비를 하고 후보가 만족할 수 있는 체제와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덜컥 안철수 후보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허망해한다. 야합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눠먹기식이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DJP부터 해서 서로 간에 합종 연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란 거죠. 이상을 향해서 서로 가는 그게 정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 현실이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정치가 아니냐. 인간관계, 좁게 보면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고 뭐 기업 간의 합종연행도 그럴 정도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 정권을 놓고 다투는 이 집단 간의 양당 간의 그 문제가 그렇게 됐다. 이면 합의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하게 되면 이제 당권을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행정부의 그 내각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다. 그쪽이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반응은 이렇게 나왔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단일화한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통합정부라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그렇고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통합과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정부로 거듭나겠다. 단일화 이제 공동선언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눈에 띄는 거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 중심 국가 그러면 이제 얼핏 떠오르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거쳐왔던 여러 가지 기업가 마인드, 기업가 정신과 안랩이라는 것을 창립하고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정치 여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학기술을 지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이겁니다. 이제 내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이분이야말로 이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노믹스를 이해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이해할 겁니다. 그 플랫폼노믹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산업화에서 통하던 경제학의 원리가, 경제학의 논리가 바뀐다는 것이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경제학에서는 통했죠.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경작지라든가 팩토리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수학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이제 떨어지더라. 수학 체감의 법칙이 통했는데 지금은 수학 체증의 법칙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뭐 BTS 거라든가 오징어 게임이 한번 나오면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한번 꺾여서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 주기가 계속해서 점프해서 우상향하더라 이거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노믹스에서 얘기하는 긴꼬리의 법칙.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 이런 것이 이제 긴꼬리의 법칙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터넷 경제에서 나오는 특성인데, 더군다나 이 플랫폼 공영 기업들이 대거 진을 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그 미국 뒤쫓는 중국 이런 거대 국가들 그레이트 원투가 오늘날 포브스지라든가 세계 경제의 중심권에 있지 않습니까? 리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그 설명을 할 때도 공동선언문 설명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해왔던 그분이 융합대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 그거는 IT, BT, 그 다음에 나노, NT, 그 다음에 원자력, 항공우주산업,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든 걸 쫓아가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서 중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고 나가야 되는 분야가 이쪽 분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플랫폼 노믹스에서 잉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더불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이 ESG 경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경영이 뭡니까?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그 어떤 문제가 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통찰해 보면은 오늘날 흔히들 얘기가 되는 메타버스 경영이라든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새로운 그 먹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거는 5G라는 아주 그 초대용량의 또 초저지연의 이러한 그런 네트워크가 이미 우리나라는 상용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반도체도 있죠. 그 다음에 전동차 배터리가 이렇게 이미 생산돼서 세계의 자동차 그 공장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G7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약 G7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외 집단이 생길 수 있고 취약계층이 생깁니다. 이런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G7이 되기까지 벌어들인 여러 가지 과실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BT, NT, IT 등, ICT 등 이런 거에서 벌어들인 그런 그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무료로 준다기보다는 일거리를 창출해서 젊은이들의 일거리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중복되고 반복되는 일은 없어지지만 로봇가 하는 일은 없어지지만 사람이 사고하고 이런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산업은 상당히 화랑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제 젊은이들을 키우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거리 창출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소득이 이렇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소득화된 것이 평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마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걸 좀 이렇게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할 때의 공동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문재인 정권 시기를 거쳐오면서 조국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그 갈등 문제 등에서 또는 이제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586 세대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불공정을 오히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공정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냐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고 또 검찰총장 출신의 만약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이거야 뭐 이미 다 평소에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잡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여기서 나타나는 뭐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되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이런 그 원한에 의한 복수에 의한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 미래인데 통합이라는 건 뭐 지금 이제까지 가져왔던 여러 개 분열이라든가 뭐 갈라치기라든가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흘러다니지 않게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한쪽 진영에 도움이 되고 한쪽 진영은 불리한 그런 불공정을 받는 이런 사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통합에 의한 그래서 인사도 탕평을 해야 되고 공동정부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고 또 그 이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그런 탕평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 얘기로는 기업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부에 들어와서 일하는 걸 싫어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봤자 자기들의 그 의지가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기피한다. 그런데 그런 그 우수한 인력이 전문가들이 기피하는 정부의 이게 조직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정치권 인사들도 대폭 기용을 해서 그야말로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조직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플랫폼 정부 플랫폼 정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같이 협치가 되고 협업이 되면은 이제까지의 그 방식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정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일화의 의미와 그다음에 공동 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